진격의 거인은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며 저마다의 가치관, 생각,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나쁜 놈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인물은 많지 않죠. 그럼에도 명분이나 사정 없이 오로지 순수한 악을 행한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로스의 이름은 영어 속어로 더럽다, 역겹다는 뜻의 그로스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부터 그가 어떤 인물인지 보여주죠. 슈퍼마리오를 닮은 외모를 가진 그는 말의 치안 당국 소속의 군인으로 말의 제국의 반역자들을 고문하고 낙원이라 불리는 파라디 섬으로 보내 거인으로 만드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사실 말의 제국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잔혹한 일이었기에 단순히 낙원행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최악의 악인이라 부르진 않습니다. 문제는 그가 가진 생각과 태도, 그리고 그가 행한 행위 자체에 있죠. 그가 처음 등장한 것은 그리샤 예거가 여동생 페이 예거와 함께 비행선을 보러 나갔다가 발견되는 장면. 이때 그리샤는 크루거에게 얻어맞는 선에서 비교적 가볍게 끝났지만 페이의 운명은 달랐죠. 페이는 산채로 개들에게 뜯겨 매우 잔혹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로스는 페이를 죽인 이유에 대해 人は残酷なのが見たいんだよ。 페이를 죽인 건 아들들에게 인간의 잔혹성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댔죠. 게다가 이 장면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이런 짓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닌지 다들 즐기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레인들이 에르디아인을 인종차별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모든 마레인이 에르디아인을 인간 이하로 취급한 것은 아닙니다. 테오 마가트나 수용구 검문병들을 보면 알 수 있죠. おいチビども今日はどうした？ワルコが初めてガビに勝ったんだよ。 그들은 어느 정도 인종차별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에르디아인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보고 특히 어린아이들인 전사대 후보생들을 어른으로서 아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ガビ逃げろ！ 하지만 그로스는 다르죠. 그는 에르디아인을 인간이 아닌 괴물로 취급하며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에서 개인적인 쾌락을 얻었습니다. 그는 재미를 위해 복권파 일부를 거인화시키지 않고 벽 밖으로 던져 이미 거인이 되어버린 자신의 동료들에게 산채로 먹히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리샤가 투지를 보이자 그 투지를 비웃듯 거인과 싸움시킬 거라며 3, 4m급의 거인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죠. 3、4メートルくらいの巨人に調整するからこいつと戦ってくれ。 게다가 한 병사가 ここからは総長の趣味の時間だ新入り。 라고 말하는 대사를 보면 거인과 싸움시키는 이 행위가 그로스의 상습적인 취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面白いからだろ。 진격의 거인을 보던 모든 시청자들이 그로스에게 분노하고 있을 때 에렌 크루거의 갑작스러운 밀치기에 자신이 만든 거인에게 최후를 맞이하는데 비열한 삶을 살았던 그로스에게는 딱 어울리는 최후였죠. 그로스는 재미를 위해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가 한 행동은 훗날 이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만약 그가 페이 예거를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지 않았더라면 그리샤가 복권파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이나 프리츠를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지크 예거나 에렌 예거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에르디아인 중성화 계획이나 땅올림 계획도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한 명의 순수한 악인이 만들어낸 끔찍한 연쇄작용이야말로 진격의 거인의 비극을 시작하게 한 숨겨진 방아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 프리츠 왕은 앞에서 다룬 그로스와는 차원이 다른 악을 상징합니다. 그로스가 개인적인 쾌락을 추구한 저급한 악이었다면 시스템화된 악이자 근원적인 폭력을 구현한 인물이죠. 초대 프리츠 왕은 고대 에르디아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는 타 부족을 정복하며 세력을 키운 잔혹한 정복자였죠. 그는 시조 유미르가 살던 부족을 정복하고 모든 이들을 노예로 만들었는데 노예들이 반항하거나 도주하지 못하도록 혀를 잘라버리는 극도로 잔인한 통치를 행했습니다. 또한 돼지가 사라지자 범인을 색출하지 못하면 노예들의 한쪽 눈을 뽑겠다고 엄포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노예들을 사회 시스템적으로 효과적으로 지배하려는 냉혹한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사실은 노예의 혀를 자르는 것과 한쪽 눈을 찔러 실명시키는 형벌은 실제로 고대 문명에서 사용되었던 잔혹한 통제 수단이라는 점. 고대 중국에는 혀를 뽑거나 자르는 발설형이 존재했고 백성민 또한 초기 형태의 상형 문자로 노예의 한쪽 눈을 찌르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죠. 어쨌든 이후 거인의 힘을 얻게 된 유미르는 프리츠 왕에게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을 바쳤습니다. 프리츠 왕은 이 막강한 힘을 이용해 마레를 정복하고 에르디아 제국을 건설했으나 유미르를 아내가 아닌 도구이자 노예로만 취급했죠. 결국 유미르는 암살자의 창을 막아섰을 때 재생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는 왕의 곁에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 죽음으로 인한 해방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이죠. 유미르의 죽음은 프리츠 왕의 권력 집착에 대한 광기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거인의 힘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한 프리츠 왕이 세 딸에게 엄마의 시신을 먹으라고 명령한 것이죠. 이 당시는 거인의 힘이 어떻게 계승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핏줄인 딸들에게 친족의 시신을 먹이는 친족 식인이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광기를 보인 것이죠. 그의 이 권력 유지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과 광기가 바로 2000년에 걸친 거인의 저주와 에르디아인과 말의 사이의 비극적인 전쟁과 차별을 만들어낸 근원이었습니다. 엘디아 제국의 145대 왕 칼프리츠, 그의 이름인 칼은 게르만 어권에서 자유인 또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프리츠는 평화로운 통치자라는 뜻이죠. 직역하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치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한 행동은 이름의 의미와는 정반대인 체념된 평화 또는 거짓된 낙원을 만들어낸 것. 그는 에르디아 제국의 폭력적인 역사를 스스로 끊어내고자 했던 위선적인 인물입니다. 에르디아인 중 9거인을 가진 권력자들은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끝없이 싸웠고 후세 사람들은 이것을 거인 대전이라고 불렀죠. 칼프리츠 왕은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은 절망에 빠졌고 시조거인을 계승한 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거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계획은 5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로 그는 전태의 거인을 보유한 타이버 가문과 은밀히 결탁한 후 가상의 인물 헤로스를 만들어내죠. 두 번째로 헤로스라는 인물이 에르디아 제국을 멸망시켰다는 소문을 퍼뜨리고는 에르디아인의 일부를 이끌고 파라디 섬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시조거인의 능력으로 수천만 명의 초대형 거인을 만들어 삼중의 방벽을 세웠습니다. 네 번째로 백성들의 기억을 조작하여 벽 밖의 인류는 멸망했으며 벽 안만이 유일한 인류의 낙원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동시에 대륙에는 자신들의 평화를 방해하면 수천만의 거인을 풀어 세계를 멸망시키겠다는 협박을 남겨두었죠. 다섯 번째로 부전의 조약을 발동하여 자신의 후손이 시조거인을 계승할 때마다 거인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인류를 지배하거나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세상은 벽 안의 평화가 아니라 시간이 멈춘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우리는 언젠가 대륙 사람에 의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자학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게다가 부전의 맹세라는 것은 후손들의 자유의지마저 박탈시킨 폭력적인 평화였습니다. 칼프리츠가 한 행동의 결과로 파라디 섬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결국 외부 세력에 의해 또는 셀프 땅올림으로 인해 죽는 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륙에 남아있던 에르디아인을 평생을 핍박 속에 살아가게 했으며 말의 제국은 거인의 힘을 이용하여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다녔죠. 즉 에르디아 제국에서 말의 제국으로 지배자 계층만 바뀐 셈이지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끊임없이 전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적어도 칼프리츠는 인류를 전멸시킬 수도 있는 거인이라는 힘 자체를 없앨 수는 있었습니다. 시조 거인의 힘을 이용하여 유미르의 백성이 거인으로 변하는 힘을 모두 없앴다면 인류를 멸망시킬 만한 힘을 아예 없앨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고 매우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핵이라는 무기는 잘못 사용하면 인류가 전멸할 수도 있는 무기죠. 진격의 거인에서 땅올림이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핵무기와 비슷하다고 보여지며 차이점은 현실에서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하나가 아닌 여러 나라라는 점. 칼프리츠의 선택은 평화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 방식은 결국 2000년간의 폭력적인 순환을 멈추지 못한 채 다음 세대에게 심판의 날이라는 폭탄을 넘긴 것에 불과했습니다. 마음의 그릇은 일반 소시민이지만 파라디 섬의 왕족이었던 로드레이스. 사실 로드레이스는 지금 만들고 있는 최고의 악역 영상에 그렇게 어울리는 인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했던 행동은 비호감이긴 하지만 다른 인물들에 비해 극도로 잔혹한 나쁜 짓을 하진 않았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로드레이스는 학살자도 아니었고 정복자도 아니었으며 무언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꾸민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로드레이스를 싫어한 이유는 그의 찌질했던 모습 때문이죠. 왕족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인간으로서 호감 갈만한 행동을 단 하나도 하지 않았던 로드레이스. 그도 처음부터 그렇게 무기력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무지성 거인들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아버지에게 좌표의 힘을 이용해 모든 거인을 없애달라고 간청했던 인물입니다.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신념을 꺾지 않았죠. 그 동생인 우리레이스가 시조 거인을 계승할 때까지만 해도 동생을 통해 좌표의 힘을 사용하여 거인들을 없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시조 거인을 계승받고 부전의 맹세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때부터 로드는 변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나 프리다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선대 칼프리츠의 의지가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私の使命は神をこの世界に呼び戻し祈りを捧げることにある。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렇게까지 욕먹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 터져나왔죠.
시조 거인의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로드는 많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다면 자신이 거인의 힘을 이어받아도 되지만 그는 장녀 프리다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죠. 게다가 한요와 불륜으로 서녀 히스토리아를 낳았지만 무책임하게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리샤가 레이스 가문을 찾아왔을 때도 아직 거인화되어 싸운 것도 아닌데 로드레이스만 혼자만 잘 안 보일 정도로 도망치고 있었죠. 나중에 에렌을 붙잡았을 때도 자신이 거인화되어 힘을 계승할 수 있었음에도 히스토리아에게 다정한 아버지 연기를 하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히스토리아에게 업어치기 당하며 척추가 부러지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척수액을 핥아 초대형 거인이 되죠. 그는 어차피 망한 거 아무도 주지 않겠다는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시조의 거인을 계승받겠다고 했던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권력의 근원인 거인의 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가장 비겁한 마지막 발버둥이었습니다. 로드레이스는 끝까지 자신을 위한 선택만을 한 가장 이기적인 왕이었죠. 주인공이자 빌런인 에렌 예거. 그의 행보에 대해 많은 평가가 갈리며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그는 인류의 80%를 죽인 학살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1부까지 에렌은 세상의 거인을 모두 구축하고 벽 너머의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는 순수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2부 이후 그의 자유를 향한 맹목적인 집착이 어떻게 광기 어린 폭력으로 변질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로 변모하죠. 진격의 거인 능력, 즉 미래의 기억을 엿보면서 자신의 미래가 땅울림이라는 대량 학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참혹한 사실에 직면합니다. 그도 처음에는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정해진 미래로 흘러가게 되었고 결국 그는 좌표의 힘으로 스스로 악마가 되어 극단적인 파국을 이끌어냅니다. 사실 1부 극초반부터 에렌은 자유를 억압하는 대상에 한해서는 이미 그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인신매매범, 그 다음은 거인들, 그리고 배신자를 지나 마레인까지. 그때까지는 시청자들에게 에렌을 적으로서 죽어마땅한 대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훗날 에렌이 죽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에렌의 적들이 아니었죠. 에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굳이 핑계를 만들자면 이렇습니다. 에렌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고 섬의 스나부들은 침략에 대비할 적절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왕가의 핏줄인 히스토리아나 그 후손들을 거인의 계승자로 만들어 단명하게 하기도 싫었죠. 게다가 병단은 이미 직후에 척수액이 된 와인을 먹은 상태. 그럼에도 에렌의 땅올림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度が過ぎている前代未聞の大虐殺だ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설사 땅올림을 하더라도 세계를 위협하는 선에서 멈추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에렌은 자신의 자유를 위해 세계를 짓밟는 광기 어린 결단을 내리게 되죠. 에렌이 땅올림으로 이루어낸 것은 고작 친구들의 목숨과 자신이 살았던 파라디 섬에 잠시의 평화를 만들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에 비해 치러진 희생은 너무나 컸죠. 그 예로 램지라는 소녀는 땅올림의 실상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마레인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닌 난민으로서 최하층의 인물이었던 램지는 거인이라는 절대적인 힘에 저항하지도 못하고 참혹하게 짓밟혀 죽죠. 에렌은 레벨리오에서 구타당하는 램지를 구했지만 훗날 땅흘림으로 램지를 처참히 밟아 죽이는 자신을 보자 눈물을 흘리고 사죄합니다. 이때 에렌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그는 선택을 바꾸지 않죠. 하지만 진짜 광기는 에렌의 운명에 동조한 시조 유미르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갈망했던 사랑의 해답을 얻기 위한 욕망으로 에렌에게 땅올림 발동 권한을 주었으니 어쩌면 전 세계 인류 80%를 학살한 진짜 빌런은 에렌 예거라는 한 소년의 일그러진 자유를 이용하여 자신의 2000년 묵은 한을 풀려 했던 시조 유미르 그 자체였을지도.